자, 지금 영끌족들 상황이 엄청나게 심각하다고 합니다. 이 현황을 한번 보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더 이상 살 사람들이 없어요. 이제는 집을 사고 싶어도 못 삽니다. 돈이 없어서 300만원 못 버는 사람들이 절반을 넘어가고, 그 다음에 지금 대출 이자 계속 올라가고 있고 대출 한도는 줄였어요. 어떻게 집을 사느냐. 그러면은 집을 가진 사람들은 버틸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투기 수요 부분은 뭐 역전세, 지금 역전세가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하게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영끌족들은 빚을 갚기 굉장히 힘들어졌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영끌에서 집을 샀든 영끌에서 투기를 했든 내 집 마련을 했든 이런 상황들을 지금 버티고 있는지 아니면 못 버티고 있는지. 못 버티니까 매물이 많이 늘어나는 걸로 답이 나왔는데 좀 더 자세히 한번 알아봅시다. 버는 돈이 모두, 그러니까 100만 원을 벌면 100만 원 모두 빚 갚는 데 쓰고 있는 사람도 전체 가계대출자 중에서 8.6%, 171만 명이나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영끌 상태라고 할 수 있는 다중채무자가 448만 명이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동시에 빚을 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주담대 받고 뭐 신용대출 받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서 대출을 여기저기다 끌어다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보통 다중채무자죠. 그런데 저렇게 다중채무자가 됐다는 것 자체는 무리하게 빚을 낼 상황이 왔다는 소리예요. 그럼 다중채무자가 지금 448만 명인데 이 다중채무자가 갚는 원리금이 61.5%가 된다. 그러니까 DSR이 61.5란 소리예요. 그런데 열심히 갚고 있대요. 열심히 갚아서 0.5%포인트 낮아졌다. 즉 62만 5천원 중에서 62만원은 이자 갚는 거고 5천원 정도를 원금 갚는 형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대출 저런 식으로 받아가지고 망해 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런 이야기 했었죠? 집 사고 나서 대출 원리금 받는 것을 적금하는 식으로 생각을 해라. 강제적으로 돈을 모으는 거다. 강제적으로 돈을 모으는 개풀. 이자 내고서 원금 얼마 갚지도 않는데 무슨 강제적으로 돈을 모으는 거예요. 50년 주담대 나왔을 때 그럼 그들이 앞장서서 받지 말라고 그래야 되죠. 50년 주담대 10년을 갚아도 10%도 못 갚는데. 그리고 100만 원을 벌면 100만 원을 모두 빚 갚는 데 쓰고 있는 사람들. 즉 DSR이 100%가 넘어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171만 명이나 된다. 전체 가계대출자 중에 8.6%나 차지한다. 그리고 DSR 70에서 100%, 즉 최소 생계비 30% 떼고 70% 넘어가는 사람도 300만 명에 달한다. 전체 가계대출자의 15%가량 되죠. 이게 왜 안 터져요? 그런데 저 정도 원리금을 갚는데 그냥 저 사람들은 다 뭐 생계가 안 좋아서 뭐 신용대출 받은 사람들이고 뭐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하기에는 신용대출을 그렇게 많이 내주지 않아요. 못 갚을 사람들한테 저렇게 DSR 높은 신용대출을 마구마구 퍼주겠느냐. 핵심은 저금리 때 엄청난 빚을 졌다가 금리가 확 올라가면서 DSR이 급격히 늘어나는 사람들. 그러면은 자기 소득 대비 소득을 안 보고도 돈을 뭘로 그렇게 많이 빌려줬을까?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은 DSR이 적용되기 전에 LTV를 적용한 주담대를 받은 사람들이 영끌했다가 물린 경우가 태반이다. 혹은 비투했다가 주식 같은 걸로 비투했다가 물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태반이다. 그런데 진짜 DSR 100% 넘어가고 70% 넘어가려면은 영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소리죠. 아니면 자영업자 사업하다 망했다든가. 보통 이 정도고. 즉 영끌족들의 태반이 지금 DSR 때문에 소비가 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비싼 호가로 내놓는 이유. 그러니까 매물이 서울 같은 경우가 안 나올 때 37,000건대에서 지금 75,000건대까지 늘었어요. 이거가 나타나는 게 뭐예요? 지금 부담스러워서 집을 팔고 싶다. 근데 언론에서 집값 오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내가 금매로 팔면은 지금 내가 미치겠어서 한 1억 손해보고 파는 건데, 아 이거 손해보기 싫으니까 1억 호가 올려버리는 거죠. 금매를 안 팔고.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서 팔리느냐. 그러니까 집값 오른다고 부추겨가지고 이 영끌해가지고 빚 갚는 사람들은 그만큼 더 긴 시간 동안 희망 고문하는 거고, 희망 고문 받으면서 이자만 더 내다가 결국에는 타이밍 놓쳐서 더 싸게 파는 경우가 나타나게 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들이 부추겨가지고 왜 언론들이 저런 걸 부추기면 안 되느냐. 왜냐면 물린 사람들 지금 빨리 손절하고 나가야 되는데 진짜 더 망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위 때 봐봐요. 2009년에 집값 다시 올라간다고 그날 있었다가 2010년, 11년, 12년에 날아간 사람들 얼마나 많았냐.
13년까지. 그런 상황이고, 특히 청년층은 더 심하죠. 지금 청년층은 대부업까지 돈 끌어다 쓰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청년층 연끌 비투가 작년만 해도 134조다. 근데 문제는 작년에 연체액이 3,524억 원이었는데 올해는 7월까지 됐을 때 연체액이 4,940억으로 거의 한 25%가량 늘어났죠. 25% 이상 늘어났죠. 그런 상황이고, 청년층 일자리, 아까 일자리 늘어났다고 했죠? 일자리 뭐 28만 개 늘어났다고 하는데 청년층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다. 즉 청년층은 더 심각한 게 뭐다? 돈은 못 벌고 오히려 잘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문제는 빌린 돈은 늘어나고 이자 부담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대출 같은 경우가 주담대 같은 경우,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청년층 위주로 많이 돌아가죠. 그러니까 청년층들이 더 대출받아서 집 사기 쉽도록 만든 거죠. 집값이 떨어지는 것을 연착륙을 시키겠다. 이게 엄밀한 뜻을 보면요, 체증식 대출 이런 것도 나왔었죠. 또 그 다음에 미래소득 반영해서 DSR 산정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청년층한테 대출 더 내줬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대출도 보통 이제 청년층 특별 대출이 많이 나왔죠. 이런 식으로 청년층이 부동산에 대해서 잘 무지하니까 이 고점 시기에도 끌어들여가지고 사도록 만든 거예요. 그렇게 연착륙을 만드는 거예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 거품이 한 10억 붙었어요. 그래서 20억짜리 집이 됐다. 그러면은 이 집이 예를 들어 거래 안 되다가 올해 한 5억 떨어져서 10억 거래되고, 내년에는 또 한 3억 떨어져서 12억 거래되고, 그 다음 내후년에 또 1억 떨어져서 11억 거래되고, 그 다음 연도에 뭐 1억 떨어져서 10억 정상화 됐다. 이런 형식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요거를 중간에 계속 받아주는 청년층들을 만들어서 돈 많은 사람들, 다주택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청년층이 그 빚을 받아들여서 중간에 짜잘하게 뭐 올해 5억 떨어질 거라면은 청년층이 받아줘서 3억 떨어지게 만들고, 1억 떨어지고 2억 떨어지고 3억 떨어지는 거래, 그랬다가 또 1억 친 거래 나왔다가 또 1억 떨어지고 이런 거래들 계속 쑤셔 넣어가지고 팔고 나올 수 있도록 만든다. 그 와중에 속은 사람들이 비싸게 주고 사는 거다. 이게 연착륙의 실체다. 연착륙의 실체는요, 중간에 거품이 껴가지고 받아줄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중간에 받아줄 여력이 되는 사람들을 만들고 심리를 부추겨가지고 중간에 사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연착륙이에요. 호구 모집이란 소리예요. 왜 연착륙하면 안 되느냐? 연착륙해야 경제가 살아난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고, 연착륙하면 안 되는 이유가 저런 층들에서 무지한 층이 많이 들어가요? 실질적으로 왜 청년층 무지했다고 해가지고 이거 무시하는 말이 아니라, 청년층 같은 경우는 상승장만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론을 듣더라도 경험해온 게 달라서 느끼는 바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끝물에 많이 물리는 거고, 이건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이거는 무지하다는 표현 자체가 기분 나쁘실 수 있겠지만 경험이 부족하다는 소리예요. 그만큼 경험을 안 해본 일이기 때문에. 그 청년층을 끌어들여가지고 무리하게 내 집 마련을 하도록 만드는 정책 자체가, 청년층 빚으로 일시적으로 나라를 살릴 수는 있겠지만 청년층 빚이 많이 늘어나면 그 나라의 미래는 굉장히 암울해진다. 그러니까 왜 경제가 살아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취약차주들은 지금 300만 원도 못 갖고 있습니다. 이런 취약차주들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서 불황형 대출이 지금 14조를 돌파했다. 리볼빙가. 그 다음에 인터넷은행 비상금 대출이 2조를 돌파했고, 여기 소액신용대출도 1조를 돌파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급하게 주로 이용하는 불황형 대출, 이런 경우가, 그러니까 불황형 대출까지 갔다는 소리가 연끌해가지고 하고 살고 갚다가 갑자기 뭐 큰돌 들어갈 일 생기고, 아니면 갑자기 뭐 소득이 갑자기 줄어든다든가 이런 일이 생기고 이러면서 급전 받아서 쓰는 거죠. 이 급전 받아서 쓰는 게 급증한다는 소리 자체가 무슨 소리예요? 버티다가 결국에는 저기까지 밀려가고 있는데 곧 터진다는 소리죠. 그래서 보시면 소액신용대출은 20% 증가했고, 비상금 대출 잔액은 70% 증가했고, 현금 서비스와 리볼빙도 12.7% 증가했다. 근데 저번에 말씀드렸죠? 카드사에서 앞으로 대출을 막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한도를 줄이거나 혹은 막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이유, 여전체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돈을 빌려줘도 수익이 안 난다. 그렇다고 금리를 올리기에는 법정 최고금리에 걸려가지고 올리지도 못한다. 이런 상황이면은 안 빌려주는 게 상책이 되는 거죠. 이 와중에 예금금리 계속 올라가고 있죠. 저축은행 같은 경우 지금 연 4.6% 정기예금이 8개월 만에 재등장했고, 4.5%를 넘는 정기예금 상품수가 17개에서 62개로 급증하고 있고, 지금 4.51에서 4.6으로 한 달 반 만에 예금금리가 올라갔다.
그러면은 저축은행 가지고 그래. 5대 은행 봐봐. 5대 은행은 그렇게까지 안 올랐을 거야. 은행권은 0.3%포인트 격차가 불과하다. 즉 4.3% 가량의 예금 이자가 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저축은행은 울겨 중인데, 울며 겨자 먹기 중인데 더 올려야 된다는 상황이죠. 그리고 새마을금고는 9% 특판 하루 만에 완판되고 또 12% 특판까지 나왔습니다. 물론 여긴 적금입니다. 지금 수신금리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소리는 대출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지금 대출금리 산정 기준인 코픽스 금리, 요게 자금 조달 비용이 올라가게 되면 코픽스 금리가 올라가는 거죠. 그 전에 수신금리 올라가고 은행채 금리 올라가는데 코픽스 금리가 도대체 왜 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정상화돼서 0.16%포인트 올랐죠. 이거 몇 달 동안 떨어졌던 거 한 방에 만회하고도 남은 상황이죠. 그래서 코픽스 금리 급등했죠. 그러면은 당연히 저기 코픽스 금리 급등하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은행채 금리 급등하죠. 그 다음에 수신금리 급등하죠. 대출금리가 안 오를 수가 없다. 여기 주담대 하단이 어느 순간 4% 중후반이 나왔다. 상단은 이미 7%대 돌파했죠. 지금 뭐 변동금리 5.84, 6%로 올라간다. 무슨 7% 돌파한 지가 언젠데.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올라가고 있죠. 전세 가격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렇게 무너져가는 중산층. 자, 빈곤층이 아니에요. 중산층이 4, 5만 명이 일반 회생을 신청하고 있다. 15억 원 이상의 빚진 기업인이나 전문직 종사자가 이용하는 일반 회생 신청자들, 이 정도 되는 사람들은 충분히 내집 마련을 하고도 남을 사람이고, 뭐 다주택 투기를 들어갈 수도 있는 사람들이죠. 자산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저런 사람들이 파산 회생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도 언제까지 공급 부족 이야기를 할 거고, 언제까지 살 사람들이 넘쳐난다는 이야기를 하냐. 지금 팔고 싶어도 올라간다고 하니까 행여나 집값 떨어질까봐 싸게 못 내놓고, 내가 손실 날까봐 싸게 못 내놓는 사람들, 계속 살 사람도 없는데 희망 고문만 시키면서 붙들고 있게 만드는 거지. 그러면서 그만큼 이자 부담만 계속 늘어나게 만드는 거고. 그리고 다주택 투기꾼들은 어때요? 전세금 반환 대출이 지금 5.6조가 넘어갔다고 합니다. 가계 부채 증가하는 것 중에서 전세금 반환 대출 영향이 굉장히 크다. 주담대 증가하는 것 중에서. 그리고 규모가 커질수록 가계부채 위험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DSR을 초과해서 빌려주기 때문에. 그리고 저렇게 빌려줘서 역전세가 나지 않도록 해라, 혹은 전세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라 라고 하는데, 지금 보시면 대위 변제액은 1조 7천억 정도로 7천억 가까이 증가했는데 회수액 자체가 1,000억대 밖에 안 된다. 그래서 회수하는 거 10%도 못 미쳤고, 그 다음에 회수율 0%인 악성 임대인 수가 200명, 그리고 이들이 53.4%를 차지한다. 즉 회수 한 푼도 안 하는 악성 임대인이 절반이 넘어가는 상황이다. 즉 돌려주고 싶어도 못 돌려주는 경우, 혹은 악의적으로 돈을 안 돌려주는 경우, 이런 것들이 절반이 넘어간다는 소리죠. 물론 전세 사기 영향도 굉장히 크지만 저 돈 전부가 전세 사기냐, 대전에서 많이 터졌다고 하더라도. 즉 투기꾼들도 빚 못 갚고 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역전세는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죠. 지금 언론에서 계속 전세가 올라간다고 부추기는 거랑은 다르게요, 역전세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역전세가 강남 같은 경우 5억 역전세 이런 거는 많이 나왔다, 이런 기사들 최근에 뜨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간다고 부추기는 것일 뿐이지. 이런 상황인 거고. 그러니까 지금 영끌에서 집 산 사람들, 영끌에서 다주택 투기한 사람들 다 지금 무너져 가고 있다. 아까 수요 측면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은 지금 다 무너져 가고 있는데 집값이 헐값으로 나오지 않는다 라고 어떻게 단언컨대 말할 수 있냐. DSR이 60%가 넘어가는 사람이 450만 명인데, 이것만 보더라도 답은 다 나왔죠. 이제 지표도 곧 나옵니다. 마음 급해지실 필요 없고, 지표가 나오면은 이제 마음이 좀 느긋해지실 테니까 그 뒤에 천천히 보셔라.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